지금 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방위비나 내놓는 ATM 기계일 뿐이죠. 전부 통제 가능하다던 그들의 오만이 단 하룻밤 만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11월 27일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누리호가 솟아오른 바로 그 순간 미국 정보국이 확인한 데이터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속도 마하 21, 태양보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기술. 이것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ICBM 재진 입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GPS를 꺼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 없이 적의 심장을 정확히 타격할 힘을 완성해둔 상태였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미국 몰래 이 괴물 같은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전 세계를 전율케 하고 끝내 오만한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반격.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있기 한 달 전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넘기되 우라늄은 우리가 통제합니다. 제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걔네는 우리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우리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 목줄을 끊을 가위를 갈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원자력 잠수함 기술 이전 요청서였습니다. 겉표지에는 태극기 마크가 선명했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봐 벤슨, 한국 애들이 원자력 잠수함을 달라고 징징대는데 이거 줘도 되는 거야? 저는 토마스 벤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죠.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엔진 설계도는 넘겨주지만 핵심은 따로 있죠. 핵심? 그게 뭔데? 농축 우라늄입니다. 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원자력 잠수함은 엔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123조를 아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동의 없이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할 수 없습니다. 핵잠수함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보통 90% 이상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만들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방식을 제안했어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는 엔진이죠. 이 정도로는 절대 핵폭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료 공급 계약서를 보십시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저농축 우라늄은 전량 미국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되겠지.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잠수함을 만들어도 우리가 연료 밸브를 잠그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쇠덩이일 뿐이죠. 목줄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는 거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손해요? 대통령님, 오히려 대박입니다. 이 기술 이전 승인 조건으로 한국 정부한테 방위비 50% 인상 사인을 받아냈어요. 연간 추가로 5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50억이나? 그거 괜찮은데? 한국 애들이 그 돈을 순순히 내겠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돈 뽑아내는 ATM 기계일 뿐이죠.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벤슨, 자네 정말 똑똑한 친구야. 그래, 승인해주지 뭐. 어차피 걔네는 우리 없인 아무것도 못하잖아. 제가 펜을 대통령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통령님. 동맹이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면 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계속 쥐어짜면 계속 나오는 황금알 거위예요. 쾅! 승인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승인에 감격할 겁니다. 자기들이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착각하겠죠.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착각이라니 무슨 소리야? 한국 정부는 이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게 선물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더 단단한 목줄이죠. 우리가 언제든 조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정원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 탑처럼 미국은 언제나 세계 정상에 서 있을 겁니다. 한국 따위는 우리 발밑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벤슨, 혹시 한국이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대통령님. 배신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죠. 한국은 반도체나 만들고 자동차나 파는 나라예요. 우리한테 기술 구걸하는 처지에 무슨 배신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북한 위협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북한 말이지.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쏘아대는데 한국이 우리 없이 버틸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들이대고 있는데 주한미군 없이 한국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말이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 계약 밀어붙이자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대통령님. 우리가 세계 패권국인 이유는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맹들을 우리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절대 우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한국.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그들이 감히 우리를 거스를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술 이전 승인 났습니다. 설계도 넘겨주되 핵심 부품은 빼고 주십시오. 그리고 연료 공급 계약서에 중단 조항 확실히 넣어두세요. 언제든 우리가 끌 수 있게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건배하면서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설계한 한국의 미래에 건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밑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며 꼬리 흔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너무 얕잡아봤다는 걸 말입니다. 2025년 2월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한국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구축 계획 발표. 저는 피식 웃었어요. 독자 위성항법이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GPS 하나 만드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데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돈지랄도 유분수지.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 파크 부보좌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꽤 진지한 것 같습니다. 이미 7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하던데요. 어깨를 으쓱하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성 몇 개 띄운다고 GPS가 되는 줄 아나? 최소 24개는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죠. 게다가 그건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정밀 측위 알고리즘, 암호화 기술, 지상 관제 시스템. 그런 건 수십 년 걸려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이 집요하게 밀어붙이면. 걱정 마세요, 파크. 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릴 겁니다. GPS 신호 없이는 미사일 하나 제대로 못 쏘니까요. 그때 또 방위비 올려받으면 되죠. 한국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에밀리 첸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보좌관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KPS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첸,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방금 NRO 정찰 위성에서 들어온 긴급 데이터입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한국 서해안 충남 태안군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체가 쏘아 올려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또 위성 쏘은 거겠지. 그게 뭐가 큰일이에요? 한국이 위성 몇 개 더 띄웠다고 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눈이 화면의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마하 21. 이게 무슨...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빠르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사 후 3분 만에 고도 100km를 돌파했어요.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궤적을.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죠. 화면에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발사체는 대기권 밖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포물선이 아니었습니다. 물수제비처럼 대기권 경계면을 스치듯 튕겨 오르며 활강하고 있었죠. 부스트 글라이드 기법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ICBM 기술이잖아. 한국이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이런 걸 개발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좌관님.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다음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재진입 온도 그래프였어요. 빨간 선이 600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재진입할 때 발생한 열이 6000도였습니다. 이 온도면 보통 탄두는 녹아내려요. 대기와의 마찰로 인한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전파도 완전히 차단되죠. 우리는 이걸 블랙아웃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에밀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체는 달랐어요. 블랙아웃 구간에서도 계속 기동했습니다. 심지어 회피 동작까지 했어요.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피 기동. 재진입하면서 회피 기동을 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풀업 동작입니다. 에밀리가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순간적으로 기술을 들어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강화했어요. 이건 요격 미사일의 추적을 회피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최근에야 실전 배치한 수준이죠.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한국이 우리 승인도 없이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정찰 위성은 뭐 한 거예요? 이런 걸 왜 미리 못 잡았어? 위성은 발사 자체는 포착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걸 과학 로켓 실험이라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연구용이라고요. 우리도 그냥 민간 우주 개발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ICBM 시험 발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낙탄 지점 오차는 얼마였어요? 에밀리가 마지막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오차 3m입니다. 보좌관님. 3m라고요? 그렇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500km를 날아가서 딱 3m 오차예요. 이건 우리 미니트맨 ICBM보다 정확합니다. 건물의 특정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3m 오차라면 제 집무실 책상 위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보좌관님, 에밀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다는 겁니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신호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미사일을 유도한 항법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국 GPS 신호일 거라고 생각했죠. 에밀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미국 GPS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위성 신호였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파수 대역도 우리 GPS와 완전히 달랐어요. 신호 코드도 독자적이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항법 체계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GPS를 이미 완성했다는 말입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좌관님.
지난 3년간 한국이 쏘아올린 7개의 과학 위성들. 우리는 그게 진짜 과학 연구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상 관측이나 통신용이라고요. 하지만 전부 속임수였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항법 위성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코앞에서 독자적인 눈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기랄.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KPS를 비웃고 있을 때 그놈들은 이미 완성하고 있었던 거야. 제임스 파크 부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GPS 신호를 차단해도 한국군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심각해요.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도 ICBM급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핵탄두만 없을 뿐 운반 수단은 이미 실전 수준으로 완성한 겁니다. 상황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한국 놈들.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들은 그 목줄을 끊을 가위를 갈고 있었어. 바로 우리 코앞에서. 백악관에 즉시 보고하시겠습니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서울로 갑니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장 오산 기지행 전용기 준비시켜요. 한국 놈들이 정말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직접 파헤쳐서 확인하겠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2025년 5월, 저는 오산 공군기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면담이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는데요. 청와대는 관두세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야. 대전으로 갑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본부로 직행해요. ADD 본부요?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건 외교적 문제가. 차에 오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겁니다. 저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 당장 연락 넣으세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문한다고요. 2시간 뒤 대전 ADD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철문 앞에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며 생각했죠. 당연히 맞겠지. 사전 협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경비원들이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경례를 붙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한국군 중령이 제 앞에 섰습니다. 토마스 벤슨 보좌관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내가 올 거라는 걸? 강진혁 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령이 앞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 제1연구동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금속문이었죠. 마치 은행 금고 같았어요. 중령이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그의 눈을 스캔했어요. 인증 완료. 제1연구동 출입허가.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차가운 금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타십시오, 보좌관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B1, B, B3. 숫자판의 불빛이 계속 내려갔어요. B5를 지나고 B7을 지났죠. 그리고 B10에서 멈췄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지하 50m입니다, 보좌관님. 이곳은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EMP 차폐 시설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전자기 펄스 공격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진 벙커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였어요. 곳곳에 납차폐막이 보였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소리만 울렸습니다.
적막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죠. 마치 무덤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저를 추적하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의 심장부구나. 그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 안에 있어.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중령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 차장이었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벤슨 보좌관님?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어요. 강 차장,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우리 몰래 재진입체를 만들어. 이거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반 아닙니까? 강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미사일 지침은 2021년에 이미 종료됐습니다. 보좌관님.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걸 개발하면 우리한테 먼저 알렸어야죠.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강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신이라.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시네요. 그럼 보좌관님, 당신들이 우리를 ATM 기계라고 부를 때는 뭐였습니까? 그건 동맹의 신뢰였나요? 저는 숨을 고르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당신들이 만든 재진입체 당장 폐기하시죠.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들어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GPS 신호도 꺼버릴 겁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미사일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죠. 당신들이 아무리 재진입체를 만들어도 유도 시스템이 없으면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강진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GPS를 끄시겠다고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보좌관님. 안 그래도 테스트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강진혁이 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위성에 다 찍혔으니 오해하시기 전에 진짜를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대한 겁니다, 보좌관님. 강진혁이 벽의 패널에 손을 올렸습니다. 빨간 버튼이 불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고 있던 GPS 스위치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말이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 벽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방을 둘러싼 스크린이었죠.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강진혁이 중앙 콘솔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할 수 있죠. 지금부터 보좌관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GPS를 차단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해보시죠. 당신들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보여주세요. 강진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프로그램 화면이 떴어요. 한반도 전체 지도였죠.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붉게 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미국 GPS 신호 차단. 화면 곳곳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신호 없음, GPS 연결 끊김, 위치 정보 상실, 항법 시스템 오류. 붉은 불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너희들도 결국 GPS 없이는 안 되잖아. 이제 무릎 꿇고 빌겠지. 강진혁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좌관님. 미국 GPS가 차단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신호가 끊기죠. 그래서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릎 꿇을 차례 아닙니까? 하지만 강진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아직 0.5초밖에 안 지났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KPS 신호 작동 중. 뭡니까가 이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떠있던 7개의 점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파란 불빛이었죠. 위성들이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창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확인 표시로 바뀌었어요. GPS 대체 완료. KPS 신호 정상 위치 정보 복구 완료. 항법 시스템 재가동. 모든 과정이 딱 0.5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강진혁이 콘솔 앞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보셨죠, 보좌관님? 당신들이 스위치를 꺼도 우리는 0.5초 만에 복구합니다. 아니, 복구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7개의 위성이 즉각적으로 미국 GPS를 대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겨우 7개 위성으로 어떻게 전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GPS는 최소 24개가 필요한데 그건 전 지구를 커버할 때 얘기죠. 강진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만 집중적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7개 위성을 최적 배치하면 충분해요. 게다가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KPS는 미국 GPS보다 정밀합니다. 센티미터급 측위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미국 GPS는 미터 단위지만 우리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잡아내죠.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제 실전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차원 지형이 펼쳐졌어요. 평양 시내였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이 빨갛게 강조됐죠. 목표 가상 적국 지휘부.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거리 250km. 현무5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스크린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치솟아 올랐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죠. 고도 10km 통과, 고도 30km 통과, 고도 50km 통과, 대기권 이탈.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진입 단계 진입. 속도 마하 18. 온도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5000도, 5500도, 6000도. 플라즈마 발생. 블랙아웃 구간 진입. 붉은 빛이 미사일을 감쌌습니다.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 이 순간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전파가 차단되니까요. 하지만 KPS 신호 유지. 유도 정상 작동. 미사일이 계속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낙하했습니다. 블랙아웃 구간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블랙아웃 구간에서 신호를 유지합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설명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내열 안테나 기술입니다. 6000도의 고열에서도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죠. 이건 러시아와 중국도 최근에야 실용화한 기술이에요. 화면 속에서 미사일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풀업 기동 실행. 갑자기 미사일이 기술을 들었습니다. 대기를 스치듯 튕겨 오르더니 다시 급강하했어요. 물수 제비처럼 대기권 경계를 타며 회피 기동을 했죠. 회피 기동은 왜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죠. 강진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직선으로 떨어지면 요격당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궤적을 바꾸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최종 단계. 목표물 50m 전방.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건물의 지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환기구까지 보일 정도로 정밀한 영상이었죠. 미사일이 정확히 그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타격 완료.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차 범위 확인. 0.5m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0.5m라고요? 강진혁이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좌관님. 250km를 날아가서 0.5m 오차예요. 당신들 GPS 유도 미사일은 2m가 한계죠.
우리는 4배 더 정확합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0.5m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 집무실 창문 틈으로 미사일을 꽂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책상 위 서류 더미만 정확히 날려버릴 수도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지난 3년간 쏘아 올린 과학위성들. 그게 진짜 그냥 과학위성인 줄 아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목줄을 줄 때 그 목줄을 끊을 가위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GPS로 우리를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독자적인 눈을 만들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ATM 기계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철수하시죠. 강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 중국의 위협도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어요. 당신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독립선언이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목줄의 메인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스크린에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보좌관님, 강진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등한 동맹이에요. 목줄 잡힌 개가 아니라 함께 서서 싸우는 전우 말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이 또 다른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우리의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보여드리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영구역입니다. 강진혁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병기가 보관된 곳이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아니, 덩어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했어요. 마치 누워있는 검은 탑 같았죠. 길이가 2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게 뭡니까? 강진혁이 미사일 옆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현무5입니다. 탄두 중량 8톤의 괴물이죠. 8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진혁이 미사일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댔습니다. 보통 미사일 탄두가 500kg에서 1톤인 걸 생각하면 이건 괴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사일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조각품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이렇게 큰 탄두가 필요합니까? 강진혁이 미사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습니다. 핵은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고 사용 후엔 땅을 못 쓰게 만들죠.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럼 이건 대신 우리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래식 탄두지만 효과는 전술핵에 버금갑니다. 지하 100m 벙커를 붕괴시키고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괴물이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래식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강진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운동에너지 공식을 아십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8톤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수킬로톤급 폭발력입니까? 정확합니다. 강진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전술핵과 비슷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사능은 없죠. 그냥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는 겁니다. 저는 미사일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강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는 핵 없이도 그 나라 지도부를 지도에서 물리적으로 지워버릴 겁니다.
그게 북한이든 중국이든 혹은 우리를 배신한 동맹이든 말입니다. 마지막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이라.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죠. 저는 미사일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이가 정말 엄청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걸 어떻게 발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미사일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콜드 런치 방식입니다.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먼저 띄운 뒤 안전 고도에서 점화하는 거죠. 왜 그런 복잡한 방식을 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발사대를 보호할 수 있어요.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진 뒤 점화하니까 엄청난 화염에도 발사대가 멀쩡하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는요. 은밀성입니다. 강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반 발사는 불기둥이 크게 일어나서 금방 탐지돼요. 하지만 콜드런치는 초기 발사 신호가 약합니다. 적의 조기경보 위성이 놓치기 쉽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몇 발이나 실전 배치됐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저는 미사일 앞에 섰습니다. 탄 두 부분이었어요.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었죠. 표면에는 미세한 홈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홈들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강진혁이 설명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엄청난 저항이 생겨요. 이 홈들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서 속도 손실을 최소화하죠. 저는 손을 뻗어 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이었죠. 우리가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거들먹거릴 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핵 없이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몽둥이를 깎고 있었어.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한과 집념이 응축된 결정체 같았죠. 보좌관님, 강진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참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떨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주권이며 우리의 미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미사일의 거대한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강진혁이 미사일을 쓰다듬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예술이죠.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핵을 능가하는 괴물을 만든 거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압도당했어요. 이 거대한 검은 탑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감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좌관님. 당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7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절박함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납고를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검은 미사일이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자는 용 같았죠.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 다음 날, 귀국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평양의 검은 밤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진혁이 보여준 그 거대한 미사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검은 탑처럼 누워있던 현무5, 8톤의 탄두, 0.5m의 정밀도.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제임스 파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괜찮으십니까? ADD에서 뭘 보셨는지.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크,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 첸이었어요. 보좌관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CNN 보고 계십니까? 비행기 아닌데 무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 가득 떴어요. 긴급 속보 한국, 비밀리에 대량살 상무기 개발 의혹. 미국의 뒤통수 쳤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에밀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국방장관이 제 보고서를 빼돌렸어요. 제가 NRO 데이터 분석한 거, 그걸 언론에 흘렸습니다. 지금 워싱턴이 난리예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쏟아졌죠. 한국, 미국 몰래 ICBM급 미사일 개발 동맹. 배신한 대한민국 제재해야 한국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의혹.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밀러 장관이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배신자 한국을 제재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에밀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밀러 장관이 당신을 한국에 매수된 유약한 관료라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지금 폭스뉴스에서 당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님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벌 오피스에서 보고 중일 겁니다. 한국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즉각 철수하자는 내용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렇게 되면. 보좌관님, 서둘러야 합니다.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대통령님이 서명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조종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장, 최대 속도로 워싱턴까지 가주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속도로 5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습니까? 무리입니다. 보좌관님. 물리적으로. 제가 소리쳤습니다. 엔진 출력 최대로 올리세요. 지금 당장.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밀러 그 자식. 이를 갈았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 파크가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강진혁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것이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강진혁이 물었었죠.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봐야 할 진실입니다. 그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태평양을 지킬 수 없다는 증거죠. 필요할 때 쓰십시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태평양 작전 지도였습니다. 미군 함정과 기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위성들의 커버리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읽으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 7함대의 조기경보 데이터. 40%가 한국 위성에서 온다고.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국 미사일 추적, 한국 레이더 정보가 핵심이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과의 데이터 링크가 끊기면 우리 항모전단이 4분간 장님이 된다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분이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항모를 격침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밀러는 이걸 모르고 있어. 비행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어요. 백악관으로. 최대한 빨리요.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곳곳에 시위대가 보였죠. 한국을 제재하라. 배신자들을 용서하지 마라.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벤슨 보좌관님. 출입증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밀러 국방장관의 명령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경비원을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지금 대통령님을 뵈어야 합니다. 보좌관님. 경비원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보좌관님.
대통령님이 지금 서명하려고 합니다. 펜을 들었어요. 저는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달렸습니다. 안 돼, 당장 막아야 해.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오벌 오피스가 보였어요.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죠. 비켜! 소리쳤습니다. 당장 비켜요. 경호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대통령님! 문을 두들기며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펜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경호원 2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대통령님! 그 서명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사망진단서가 될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밀러 국방장관이 있었죠. 밀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벤슨, 미쳤나? 한국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넌 이미 끝났어. 매국노 자식. 저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USB를 대통령 책상 위에 던졌어요. 대통령님, 보십시오.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태평양을 잃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서 위에 펜을 대려던 참이었어요.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벤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 펜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분만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벤슨, 3분 주겠어. 하지만 날 설득 못하면 넌 끝이야. 알겠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USB 파일을 띄웠죠. 밀러 장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자를 끌어내십시오. 한국한테 매수당한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닥쳐, 밀러.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는 보자고. 벤슨, 시작해. 저는 화면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태평양 지도가 펼쳐졌어요. 대통령님, 보십시오. 땀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칠함대의 작전 구역입니다. 항모 3척, 이지스함 12척, 잠수함 8척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이 함대를 지키는 조기경보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레이어를 띄웠습니다. 40%가 한국에서 옵니다. 40%?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밀러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자체 위성이 있어. 저는 밀러를 노려봤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구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지구는 둥급니다, 장관님. 우리 정찰 위성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중국과 북한을 누가 감시합니까? 화면에 궤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위성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위성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죠. 그 말은 특정 지역을 계속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위성이 태평양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약 12분간 중국 해안을 못 봅니다. 그 12분 동안 누가 감시합니까? 한국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적에도 위성 7개가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칠함대로 전송되죠. 링크-16 데이터 공유 체계를 통해서요. 밀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보조 데이터잖아. 없어도 우리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설명해봐. 저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둥펑-17, 마하 10 이상의 속도죠. 화면에서 붉은 점이 중국 해안에서 출발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왔어요. 우리 이지스함이 이걸 탐지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를 못 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해수면에서 쏜 레이더는 약 40km가 한계입니다. 그 너머는 지구의 곡률 때문에 가려져요. 그럼 위성으로 보면 되잖아. 밀러가 따졌습니다.
우리 위성이 반대편에 있으면요?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 12분 동안은요? 장관님, 극초음속 미사일은 12분이면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날아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위성이 그 빈틈을 메웁니다. 중국에서 발사되는 순간 포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죠. 이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면 화면을 바꿨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우리 칠함대는 4분간 장림이 됩니다. 적의 미사일이 40km까지 접근해야 레이더에 잡혀요. 마하 10속도면 4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항모가 격침되기에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과장이야.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보고서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 해군 로고가 선명했어요. 대통령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제재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과의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이 KPS 정보 공유를 중단합니다. 우리 칠함대는 즉시 전투력의 40%를 잃어요. 조기 경보 시간이 12분에서 4분으로 줄어들죠. 붉은 경고등이 함대를 덮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대만 해협에서 도발을 시작하겠죠.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눈이 멀었으니까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태평양 패권을 잃습니다. 영원히요. 대통령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밀러 장관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말이 됩니다, 장관님.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밑에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예요.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젠장.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벌주겠다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태평양을 잃습니다. 중국이 서태평양을 지배하게 되죠. 일본도, 필리핀도, 호주도 중국 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수예요. 대체 불가능한 상수입니다. 밀러가 의자를 붙잡고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재 행정명령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러, 자네 방금 미국을 파멸시킬 뻔했어. 나가. 대통령님. 밀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밀러 장관이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벤슨,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야?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이겼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해졌습니다. 그들 없인 우리가 못 버티고 우리 없인 그들도 힘들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저는 무릎에서 일어났습니다. 협상해야 합니다. 진짜 동맹으로요. 목줄 쥔 주인과 개가 아니라 등을 맞댄 전우로 말입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놈들,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야? 우리가 방심한 70년 동안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ATM 기계라고 부를 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빌어야 해요. 제발 우리 편에 남아달라고 말이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정원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다른 나라한테 빌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좋아, 한국과 재협상하자고. 하지만 벤슨. 예, 대통령님. 다신 이런 일 없게 해. 우리가 또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2025년 1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저는 발사대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앞쪽으로 거대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누리호가 서 있었어요. 백색 로켓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거인 같았죠. 장관이군요. 제 옆에서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보좌관님.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제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6개월 전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제 태도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말이죠. 백악관의 결정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공식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국을 최우선 전략적 대등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하셨습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등 동맹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KPS 정보를 우리와 계속 공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한국이 원하시는 조건으로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국이 오만했습니다. 오만하셨죠. 강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하셨으니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그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저 별들을. 우리 조상들은 저 별을 보며 꿈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곳에 갈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폐허였습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돈도 희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로켓을 보십시오.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엔진 하나, 볼트 하나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등급이나 칭호 따위가 아닙니다. 벤슨 보좌관님. 강진혁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누구에게도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지키는 것. 그뿐입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10분 전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안전구역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강진혁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강진혁이 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발사대 주변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액체 연료가 주입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7, 6, 5.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됐죠. 4, 3, 2, 1. 발사.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오렌지색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죠.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무게를 이기고 중력과 싸우며 올라갔어요.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굉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제 온몸이 떨렸죠. 로켓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별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옆을 보니 강진혁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해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누리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염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길을 그리며 올라갔죠. 일단 분리 성공. 스피커에서 방송이 들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구나. 누리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단 분리, 3단 점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위성 궤도 진입 성공. 최종 보고가 들렸습니다. 발사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뛰고 소리치고 울었어요. 강진혁이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보좌관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는 제가 드려야죠.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동 때문이었죠.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이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나는 오만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컸다. 우리가 목줄을 쥐고 흔들 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았고, 우리가 방패를 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창이 되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제 인정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하늘의 주인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저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입니다. 함께 서서 싸우는 전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짜 동맹이 됐습니다. 그럼 함께 갑시다. 강진혁이 발사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축하 행사에 참석하셔야죠.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의 위성이었죠. 대한민국.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맹으로 서는 시대가 말이죠. 발사장에서 축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뒤섞였어요. 저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미국 관료가 아니라 한국을 존경하는 동맹의 친구로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한국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대하던 오만함이 결국 한국의 조용한 준비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셨죠? 우리는 목줄의 메인 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스스로 하늘을 열어젖힌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어요. 미국 관료의 눈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독자 GPS, 현무미사일, 누리호. 이 모든 게 우리 손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향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